때문에 대부분 서쪽으로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해서 내일도 서쪽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1도입니다.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한일 정상회담 결과, 이거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잠시 후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출발합니다. 눈비 안 가리고 몸으로 뛰는 기자 박대기의 취재데스크. 정부가 입법 예고한 최대 69시간 근로 허용 정책, 여기서 이제 한 발 물러섰죠. 하지만 찬반 양론 계속되고 있는데요. 박대기 기자와 함께 쟁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 공식 철회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있으니까 뭐 분명히 바뀌긴 바뀌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서 가장 정부 측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말이 현재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인데요. 예.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렇죠. 당초 입법 예고한 법안에 주 69시간 또 일이 몰리는 주는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60시간 이상이 무리라는 말대로라면은 현행 주 52시간인 최대 상한을 59시간까지 늘리겠다. 그러니까 69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9시간이나 50시간 후반대로 하겠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직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러면 이 논란이 일기 전까지는 주 69시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이 방안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지난해 말부터 이제 최대 69시간 허용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보도가 나왔었죠. 저도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늦은 비평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렇게 밀어붙여 보려고 하다가 여론의 반발이 워낙 거세니까 입장을 바뀌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MZ세대의 반응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실에서 재검토하라 이런 사인이 나오를 주자마자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음 찾은 상대방이 바로 MZ 노조라고 하는 새로 고친 노조거든요. 예. 이 MZ 노조는 정치 투쟁은 과거처럼 하지 않겠다. 우리는 실용적인 것을 다루겠다 이렇게 만든 젊은이들이 노조인데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입장차가 컸던 현 정부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MZ 노조마저 최대 69시간은 역사 퇴행이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물러섰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겠죠? 현재 주 52시간까지 가능한 걸 58시간, 59시간까지 하는 거는 계속 하겠다는 거겠죠? 네, 일단 그 유연화 정책은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대 노총이 전면 폐기하고 현행 주 52시간제로 돌아가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입장차가 큰 상태고요. 예. 또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죠. 야당이 다수당인데다가 여론이 정부 측에 좋지 않은 만큼 과연 국회를 제대로 통과해서 시행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52시간제다, 69시간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최대 상한이 그렇다는 말이고 원칙은 주 40시간 근로제입니다. 주 40시간이 원칙이죠. 예, 여기다 연장 근로를 12시간까지 허용을 해서 주 52시간을 하겠다는 게 현재의 제도인데 뭐 실제로는 이제 주 40시간을 지키는 노동자들이 많지는 않고요. 연장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쁜 주만이라는 한정을 달았지만
어쨌든 이제 69시간을 허용해 준다고 하니까 이제 노동자 층에서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정부에서는 홍보 실패도 정책 실패다 뭐 이런 용어까지 쓰면서 홍보가 잘못됐다는 식의 논리를 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 측 논리를 보면요. 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모든 주를 69시간까지 근로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쁜 주만 69시간까지 하고 안 바쁜 주는 휴가를 가서 지금처럼 평균으로는 주 52시간을 맞춰주겠다는 게 정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정부의 이런 설명을 과연 몰라서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저도 이제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커뮤니티 글 그리고 현장에서 취재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도 이 내용을 모르고 비판하는 사람, 잘 몰라서 비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거의 없죠. 상세한 설명들이 있었는데요. 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바쁠 때 일하는 거는 하게 될 텐데 과연 나중에 휴가 가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 점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법으로 정한 휴가를 다 못 쓰는 직장이 많이 있고 그렇죠. 휴가 한번 쓰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또 휴가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날을 못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월요일이나 금요일 휴가를 가려고 하면은 뭐 그때는 직장이 비게 되니까 뭐 수요일 하루 가라고 한다든지 화요일 하루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엉뚱한 날에 휴가를 가게 되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은 이게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고 그게 오해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또 52시간제 때문에 더 일해서 야근 수당 같은 거 더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는 노동자도 분명히 있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법으로는 연장 근로가 1.5배로 임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시급을 그렇죠. 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월 360만 원 받는 분이 원래 정규 노동시간이 180시간이라고 하면은 시급이 2만 원이 됩니다. 예. 이분이 연장 근로를 하면은 1시간당 2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에 한 6시간 정도 연장 근로를 하면은 18만 원을 줘야 되는데 예. 이런 분들은 이제 52시간에 막혀가지고 더 일하고 싶은데 돈을 못 번다 이런 게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예. 하지만 이런 야근 수당을 못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포괄임금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맞아요. 그 제도를 택해서 회사에서 그 채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원래 임금에 12시간이나 10시간 정도 야근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새로 야근을 하더라도 임금을 더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40시간 일하나 아니면 52시간 일하나 임금이 똑같은 거죠. 그런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회사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5년 전에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도입했고 특히 이제 도입한 회사에서는 사무직의 경우에는 95%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채택했을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게 이제 도입한 이유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 있는 생산직 근로자라면은 라인이 돌아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 측정이 되는데 이 사무직이라든지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외근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측정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도입이 됐는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IT 기업 개발자들이 포괄임금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뭐 게임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기 직전에 크런치 모드라고 해가지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마지막 오류를 잡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판교의 등대라는 말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등대? 예. 무슨 말이죠? 판교에 이제 IT 기업 빌딩들이 서 있는데 밤새 환하게 불 켜놓고 있다고 그래서 불이 안 꺼진다고 그래서 불이 안 꺼져서 등대다. 판교의 등대라는 말이었는데 이게 이제 주 52시간 도입 직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52시간제가 도입이 되니까 아무리 이제 바쁜 주라 하더라도 52시간제로 상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야근이 많이 줄었죠. 예. 그래서 이제 판교의 등대가 꺼졌다는 말이 최근에 있었는데 많이 특히 MZ세대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꺼졌던 판교의 등대가 다시 불을 켜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 뭐 정부 방침대로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게 필요한 직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감이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이대로 못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이런 공짜 야근이 가능한 포괄임금제 기업들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MZ세대가 좀 더 수용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는 뭐 허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실은 법으로 허용이 안 돼 있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자기가 일만큼 받는 게 원래 법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왜 허용이 됐냐면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법으로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법이 통과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정부에서 이번에 노동시간 유연화를 꼭 하고 싶다면은 그 대가 차원에서 포괄임금제 원칙을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든지 좀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이렇게 시행하지 말고 좀 줄인다든지 이런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 연간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긴 거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네, 전에는 OECD 국가 중에 3등 정도였는데 좀 많이 개선됐다고 해도 5등 정도로 나오거든요. 예. OECD 평균과 비교하면은 한 40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1980년대, 1970년대 말 수준인데 특히 여성의 장시간 노동이 많으면은 출산율이 낮아진다, 출생률을 낮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예. 뭐 우리나라가 사회가 지금 출생률이 낮아서 소멸 위기에 있다 이런 논의가 많은데 맞아요. 이 노동시간 유연화도 좋지만은 그 노동시간 자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도 그렇죠. 좀 더 활발하게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이종훈 박사, 뜬 인물은? 전우원.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죠. 예. 할아버지는 학살자다. 네, 이런 이제 폭로를 지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그 엄청난 재산과 관련한 그와 관련한 여러 이제 뭐 재보성 폭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관심을 끌면서 그래도 전두환 일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뭐 생방송 중에 마약을 뭐 하고 병원에 처벌받겠다 이러면서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고 의식불명이고 뭐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참 딱해요. 네. 자,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주 뜬 인물? 밖에 사실은 뜬 인물 미리 진 인물 미리 얘기하고 거든요. 네. 아니,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 정치에서 뜬 사람이 없죠. 뜬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전우원 씨를 뽑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법과 제도의 한계 사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징은 안 되고 재산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대부분 아이 설마 뭐 그렇게 돈이 없겠어? 29만 원밖에 없겠어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었단 말이죠.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사실. 그렇죠. 근데 모두가 알고 있는데 제대로 못했거든요. 증거가 없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되게. 네, 뭐 학비도 뭐 다른 사람 통해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어떻게 해놓는다든지 또 뭐 영상에 올린 거 보니까 안에 뭐 스크린 골프제도 만들어놓고 또 다른 대통령들은 뭐 어쨌든 이제 추징되면은 집도 잃고 이러는데 집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 명의만 다른 사람 해놨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드러나왔는데 이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친일 재산 환수할 때도 특별법을 만들었었는데 이 전두환 재산에 대해서도 특별법 같은 것들이 논의는 있었거든요. 아직 개정은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나온 상태에서 그냥 이걸 그냥 할 수 없다. 이래버리기는 저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진인물로 가봅시다. 이정훈 박사. 네. 진인물은 저는 탁현민 전 행정관. 예. 뭐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해외 순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전상 실수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빠지지 않고 언급을 하죠. 예, 언급을 하는데 예. 이번에도 상대방 국기에 경례를 한 것은 의전 실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그 일본 국기에 대해서만 큰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태극기도 나란히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정확한 네. 그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의 정확한 표현은 먼저 태극기 앞에서 윤 대통령이 가슴에 손 경례를 하면 일본 정상은 가만히 서 있는다. 반대로 일본기 앞에 갔을 때 일본 정상이 인사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데 고개를 숙였다. 이걸 얘기한 거죠, 사실. 예. 그런데 뭐 어찌됐건 이제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타국의 정상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했던 사진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하면서 이건 너무 과도한 그런 그 비판 아니냐? 비판이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주 진인물. 아무래도 이제 일본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안 꼽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인물로. 네. 의전 부분이지만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번 아마 일본 방문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완전 이제 저는 이제 항복 외교 끝장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잠깐 듣고 계속 이 이야기 나눠보죠.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네, 저와 같이 대통령의 성과 발표가 있는데 현근택 변호사는 항복 외교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일단 뭐 말씀하시는 거는 다 옳은 얘기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될 파트너이고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승계한다 그랬는데 뭐 외교적으로 그런 뭐 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한 게 있느냐. 사실 일본한테 받아온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내주긴 했고 어쨌든 제3자 변제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뭐 일본이 사과도 없고 그다음에 일본 기업이 참여도 안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냥 물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은 한 것도 하나도 없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 얘기하는데 기시다 총리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 공동선언 및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그것만 계승한다는 게 아니라 역대 내각이면 아베 내각 다 이게 반대 사과할 필요 없다. 강제징용 없었다 한 부분들까지 다 승계한다는 얘기예요. 이거조차도 안 한 거예요. 이 문구를 계속 넣어달라고 했지만 사과 표명을 안 했는 거죠. 실제로 안 한 거죠.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반성과 사과 그 두 단어였거든요. 그 단어는 끝까지 안 썼죠. 그래 본다 그러면 사과와 반성도 없고 배상도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나머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위안부 합의 이행해라는 얘기도 있다 그러고 독도 문제도 있었다 그러고 원전수 얘기도 있었다 그러고 그다음 뭐 중국 공격을 능력을 적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보여야 된다는 거 이해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아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논의할 거다. 회의하기로 했다.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얻은 건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외교 아니었냐 이렇게 봅니다. 이정훈 박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랜 경색 국면이었던 그 한일 관계를 좀 푸는 한 그 단초를 마련한 것. 그건 일단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안과 관련해서도 이제 논란이 많기도 합니다만 물론 아쉽죠. 아쉽고 아쉬운 대목이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일본 전범 기업이 어찌됐건 어떤 그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형태였어야 하는데 그게 제외된 점 굉장히 아쉽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건 향후에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조차 다 포기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찌됐건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당 차원에서도 뭐 그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 노력을 할 의지를 지금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본 정부로부터 이제 얻어야 될 것들을 충분히 못 얻은 그런 부분, 그 부분 역시 상당히 좀 아쉬운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거 역시 이제 향후의 과제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고 아마 기시다 총리가 이제 답방을 당연히 하겠죠.
그때 과연 빈손으로 오는지 그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도 빈손으로 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응하는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좀 노력을 할 것 같고 일본 언론이나 일본 전문가들도 그 부분 언급하는 사람들이 좀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시다 총리가 그 직접 사과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비판론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다음번을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어찌됐건 뭐 한일 이제 정상회담이 이제 앞으로 자주 개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평가를 내려도 좀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일본 측이 뭘 좀 가져올 거라고 하는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순진한 생각이죠. 순진하다. 네, 왜냐하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에 반컵 따랐으니까 반컵을 채울 거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뭐 그 물컵 반마저 다 비워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의 입장은 달라진 적이 없어요. 65년으로 끝났다. 우리가 뭐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했을 때 똑같았거든요. 그래도 위안부 문제 했을 때는 일본 기업이 돈이라도 내고 반성 사과한다고까지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둘 다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라는 게 지금 뭐 셔틀 외교 복원했다 그러지만 복원해서 그러면 뭘 할 거냐 문제 있는데 지금 일본은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소녀상 문제도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뭐 독도 문제도 얘기하고 레이더 조사 문제까지도 지금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럼 독도 문제 얘기하면 안 된다. 소녀상 안 된다. 레이더 조사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그쪽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한 거다. 이런 입장을 가져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한국이 완전히 이렇게 숙이고 들어왔는데 숙이고 든 사람한테 뭐 줄게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이 믿는 구석은 다 아시잖아요. 결국 미국의 힘을 믿는 건데 미국이 이런 디테일한 문제까지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냥 일본하고 한국 그냥 잘 지내. 북한, 중국 견제하는데 그냥 둘이서 힘을 합쳐. 그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디테일은 두 나라가 알아서 하는 건데 오랜만에 만나는 과정 중에서도 전혀 양보를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일본이 뭘 양보한다는 건 저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 위안부 합의 문제하고 독도 문제는 일본 언론에서는 거론했다고 그러고 대통령실은 그런 얘기 없었다고 하고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보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됐으면 그거를 대통령실이 만약에 전면 부인했다? 그건 나중에라도 알려질 사실인데 그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거죠. 그런데 일본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과거에도. 보통 이제 특히 이제 그 보수 매체들이 먼저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내각이나 이런 쪽이 그렇게 움직여 가도록 오히려 만드는 일본이 전체적으로 그런 문화가 좀 사실은 존재하거든요. 그럼 사실 그런 과정에서 역사 왜곡도 살짝 하고 일본 지식인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이제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습성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습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뭐 우리가 그대로 뭐 수용을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론도 안 됐는데 말했다는 식으로 그냥 보도를 해버려요? 네, 그렇게 하죠. 그래요? 네, 일본 그렇게 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나쁜 습성들인데 아마 그런 식의 플레이를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마치 합의가 안 됐는데도 뭔가 된 것처럼 뭐 보도하고 그리고 사실은 보면 일본 정부는 그 언론하고 정부하고의 유착 관계라든가 언론하고 기업하고의 유착 관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는 역할 분담을 해서 그렇게 하곤 많이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말려들지 않는 그런 현명함은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일본은 확실히 디테일에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물이 들어온 거죠 항구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저런 거 다 이제 한꺼번에 윤석열 정부 때 다 이제 해결을 해놓고 이걸 기정사실화 해버리면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도 이거 쉽게 엎기는 이제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건데 그 부분은 우리도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현명하게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런 그 서로 내용이 엇갈릴 때는 거론은 됐으나 발표는 안 하기로 한 뭐 이렇게 보통 외교가에서 해석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일본 언론을 믿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일본에서 회담을 했고 그래서 두 분이 또 어찌 보면 뭐 술도 한잔 하고 이랬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나왔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나가는지 비공식적으로 나왔는지.
근데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 지금 일본의 관심이 뭐냐면 이게 또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이 제3자 변제 문제가 다시 바뀌지 않겠느냐. 그 핵심은 이제 구상권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구상권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법원에 또 지금 소송을 내고 그렇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3자가 변제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구상권 청구 안 하면 구상권 청구 안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줬는데 그럼 원래 돈 줄 사람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못하는 게 법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예요. 이거를. 안 했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위안부 합의도 나중에 바뀌니까 문제가 이게 다시 번복됐어. 그럼 이것도 그렇게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안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합의 이행해라고 얘기할 거는 것이고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죠. 뭐 일본이 한 번도 이거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적 없다. 언급한 적 없다 그러지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동영상 얘기, 뭐 레이더 얘기, 뭐 화이트리스트 얘기 나오는 걸 보면 포괄적으로 일본은 그냥 이번 기회에 쭉 다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일본 언론이 그런 어떤 뭐 정부와의 관계상에서 있다 그러면 그걸 모르고 관계 오히려 그럼 당하는 거죠. 그렇게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아니었는데 언론 통해서 흘려서 보도해버리면 일본 입장에서는 다 얻은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일본 언론에서조차도 이번 회담은 일본의 완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완전히 이제 그냥 갖다 바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국내 여론의 비판적 기조를 모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한편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대 인식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점은 우리 이종원 박사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에 더해서 그러니까 이 한일 관계를 계속 이런 경색된 국면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가 이것도 판단을 당연히 내렸겠죠. 그러니까 안보상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경제상의 이유도 좀 있는 겁니다. 뭐 어찌됐건 뭐 일본도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 가운데 하나고 우리가 특히 기술적으로 과거에 또 많이 의존했던 바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아직 이 무역 역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완전히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그대로 계속 앞으로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지금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윤 대통령 통치 스타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좀 그야말로 인기가 없더라도 당장 그냥 뭐 해결해야 될 건 해결해 나가고 그냥 그거 관련해서 뭐 매를 맞으려면 맞아야 된다면 맞겠다 이런 이제 기조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일종의 결단을 이제 내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요. 외교는 단 한 번의 그 정상회담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관계를 봐서 알지만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고 때로는 이득을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협상을 계속 진행해 오는 거죠.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관계도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이번 회담 한 번 회담으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회담은 계속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전제를 하면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조금 더 보기도 할 거고 때로는 일본 쪽이 조금 더 손해를 보기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교는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 것이냐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공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장외 집회하죠? 네, 맞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청 앞에서 하는데요. 근데 일본과의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안보 문제나 뭐 경제 문제 얘기하지만 안보는 사실은 일본이 우리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의 역할이라는 건 만약에 한반도 어떤 문제 났을 때 미국의 어떤 병참 기지 정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일본군이 뭐 우리 이렇게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이 한 80년대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역할이. 경제적으로 지금 뭐 반도체든 배터리든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거든요. 물론 뭐 무역 역조라는 게 소재 장비에서 좀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사태도 보면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일본한테 뭘 기대할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한테 잘해서 미국에 좀 마음을 얻어서 미국한테 뭐 전략 자산이라든지 해군
부산이라든 이런 제공을 받겠다는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참 순진하다. 아무리 미국이 일본한테 우리가 잘한다 해서 그걸 해주겠냐. 미국도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이익과 이번에 이제 반도체 것도 보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했을 때 한반도에 뭘 제공해 주는 것이지 일본과의 관계를 잘 푼다고 해서 미국이 한반도에 뭐 이런 안보적인 문제라든지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당연하죠. 아무튼 외교 문제 특히 한일 관계 부분은 절충점이 없어요. 이 평가가 분명히 엇갈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뭐 국내 일반 국민들의 민심도 그런데요. 그리고 이종원 박사와 현근택 변호사도 양쪽 목소리를 바로 정확하게 좀 대변해 준 것 같습니다. 자, 1시 30분 향해 가고 있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교통정보 아직 연결 안 됐습니까? 잠시 후에 그럼 연결하도록 하고요. 국내 정치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후반부 공통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정원 박사, 뭡니까? 네, 저는 그 성일종 국민의힘 그 정책위 의장이 한 발언, 정책위원장이 한 발언이 좀 개인적으로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주 52시간제 개편, 네. 특히 주 69시간제까지도 가능하도록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층 같은 경우도 다들 좋아한다. 네. 어쩜 이렇게 현실을 몰라도 모르는 발언을 하실 수가 있나. 예.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아니나 다를까 MZ 세대들이 이제 굉장히 반발이 이제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급기야 MZ 세대의 의견을 들어서 좀 수정을 하라는 대통령 발언까지 나오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장 핫한 한마디 현근택 변호사는? 저는 이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인데 예.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죠. 5.18 정의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 반대한다. 표 얻으려면 조상묘 파는 게 정치인들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표 얻으려고 헌법 전문에 기재한다고 말했던 거다. 물론 나중에 뭐 사과는 했습니다만 명시적으로 뭐 여기에 뭐 바로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계속 이제 시간 끌다가 반대하지 않는다 정도로 정리했는데 이게 저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 보이는 게 어쨌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이전이나 그전에 이렇게 보면은 뭐 서진전책 5.18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 그다음에 제주 4.3에도 가고 이러면서 약간 동서화합이라든지 아니면 중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다시 제가 보기에 황교안 대표제로 확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어떤 신호를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가 정치적인 뭐 기반이 대구 쪽이고 이랬지만 이분이 어쨌든 출마를 생각하고 정치인인데 그 지지로 어쨌든 이번에 수석 1등 최고위원이 됐는데 이런 분이 되자마자 황교안 목사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변화된 모습을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전광훈 목사. 그렇죠. 전광훈 목사와 5.18 발언 이게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성일종 그리고 김재원 다 국민의힘 의원 전 의원의 발언을 두 분 다 꼽으셨네요. 자, 교통정보 잠깐 전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김민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전보다 이동량은 조금 풀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부근 짧은 정체고 달랜에서 반포까지는 9km 막힙니다.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사이 차가 많고 죽전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천안 분기점에서 옥산까지 여전히 이동량이 많습니다. 29km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남양주 요금소에서 하도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강변분로 일산 쪽입니다. 월드컵 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